자, 1번 문제.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원칙이 아닌 것. 손익계산서는 비용은 발생주의, 그리고 수익은 실현주의. 두 번째, 수익과 비용은 대응하자. 그래서 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매출원가인데 매출이 두 개가 되면 원가도 두 개만큼 대응시키자. 이게 이제 매출 원가라는 개정이 가장 대표적인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합당한 개정이고요. 손익계산서는 1번부터 10번까지 해가지고 1번은 매출액, 2번은 매출원가, 3번은 그래서 구분 계산해서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판관비를 차감해요. 그러면 구분 계산이 돼요. 영업이익이. 여기에서 더하기 빼기, 영업외 수익 더하고 영업외 비용을 차감하면 또 계산되죠.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거기서 마지막에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면 마지막에 또 계산되죠. 당기 순이익. 재무상태표는 구분 표시라고 하고요. 손익계산서는 구분 계산된다라고 불러요. 당기순이익만 이익이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도 구분 계산이 되고 영업이익도 구분 계산하고 매출 총이익도 구분 계산해주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산되는 이익, 구분 계산의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얘를 만약에 순액주의에 의해서 하면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서로 상계하라는 얘기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우리 모든 재무제표의 대원칙은 순액주의 아니죠. 총액주의가 원칙이죠. 답은 틀린 설명은 2번이고요. 순액주의는 우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원칙에 전혀 관계없이 위배되는 기준이에요. 답은 2번이고요. 자, 두 번째. 유가증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기매매증권이든 매도가는 증권이든 여러분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그 행위가 진짜 돈 벌었어요? 가짜인 거예요. 가짜죠. 그것은 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도,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도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실현되지 아니한 손익이란 뜻이에요. 둘 다 미실현입니다. 하나는 실현이고 하나는 미실현이고 그게 아니라 둘 다 미실현이에요. 근데 결과가 달라지죠. 야, 단기매매 증권은 미실현이긴 해. 나도 알아. 아는데 귀찮아. 당해년도 손익에 집어넣어.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언제 팔지 모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내년에 팔 거잖아. 내년에 끝나잖아. 그러면 올해 손익에 넣어. 어차피 1년, 2년 안에 모든 건 청산되니까.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미실현됐지만 이게 5년이 지날지 15년이 지날지 알 수 없으니까 계속 가져가. 어디다 가져가냐면 자본 계정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그래서 얘가 미실현된 손익을 평가하는 것은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방식은 다르죠. 얘는 손익계산서에 반영해버리고요. 얘는 여전히 BS에 남겨놓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고요. 아주 정확하죠. 두 개 설명은. 만기보유증권도 공정가치로 평가해요? 아니요. 만기보유증권은요. 공정가치 평가 안 해요.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해요.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지 않아요. 답은 3번이고요. 자, 제가 이제 회계 과정이 모두 다 끝나고 나면 전산세무 2급, 그리고 또 세무 2급이 끝나면 전산세무 1급. 일단 급수별로 모든 게 완강되고 나서 그 다음 급수로 이제 갈 거거든요. 만기보유증권은요, 전산세무 2급에서 상각 후 원가라고 하는 방식에 의해서 어떻게 이 상각 후 원가라는 측정 방식이 만기보유증권에 대한 평가 방식인지 그때 공부할 거고, 일단 만기보유증권은 우리가 공부했던 바 얘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기까지 가져갈 건데 무슨 평가야. 그냥 계속 가면 되지. 만기에 던지면 끝나니까. 단기는 무조건 유동이죠. 답은 3번이고요.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은 유동이다. 그러면 틀린 말. 그러면 선생님 매도 가능 증권은 어디로 분류되나요? 둘 중에 하나. 유동이 될 수도 있고 비유동이 될 수도 있어요. 매도는 이것저것 짬뽕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단기간에 만기가 되는데 단기간에 처분할 건데 알고 보니까 시장성이 없어. 그러면 유동이 될 수 있고 매도 가능 증권인데 시장성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장기 보유다. 그러면 비유동이 될 수 있어서 단기 매매 증권은 무조건 유동에만 있겠죠. 단기니까. 그렇지만 매도 가능 증권은 유동과 비유동에 둘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디에만 분류된다. 이 말은 틀린 설명이 되는 거예요. 2번은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자, 3번 문제.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조건 어떤 목적으로 들고 있으면 재고입니까? 판매 목적이면 재고. 앞뒤 다 잘라 먹어도요. 판매 목적이다. 그러면 볼 거 없어요. 답은 1번이야.
공장 이전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대. 아니야. 단기 시세 목적이야. 아니야. 사옥을 짓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한 거야. 그쵸? 이때 제조업을 하는 회사가 공장 이전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가지고 있대. 그러면 얘는 유형자산의 토지가 되는 거고, 단기간의 시세를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다면 유동자산의 방금 전에 공부했던 단기매매증권이 되는 거고, 서비스 업종인데 사옥을 이전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래요. 유형자산의 건물이 되겠죠? 자산은 어떤 목적이냐가 자산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거니까, 생긴 모양이 아니라. 그다음에 4번에 자 보시면 괄호 안에 들어가는 적합한 설명, 다른 종류의 자산과 교환을 했대요. 이때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이 취득하는 원가는 교환을 위해서 제공하는 자산에 이랬는데요. 우리가 교환으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둘로 나누죠. 동종자산이냐 이종자산이냐. 근데 동종자산과 이종자산의 공통점은 내가 새롭게 인식해야 되는 자산을 어떠한 금액으로 인식할 거냐. 내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자산에. 근데 뒤에가 달라지죠. 얘는 같아. 근데 동종은 같은 자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장부가액으로 가는 거고, 이종자산인 경우는 공정가치로 잡는 거죠. 제공한 자산에 무엇으로 측정합니까? 다른 자산이니까 이종자산이라는 전제예요. 그러면 공정가치가 될 거고, 만약에 내가 제공하는 자산이 동종자산이면 나는 제공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측정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답은 1번이고요. 이 중에 말도 안 되잖아, 취득가액은. 그 다음에 미래가치라고 하는 건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는 존재하지 않아.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얘는 동종자산끼리 교환할 때, 얘는 이종자산끼리 교환할 때 다른 종류의 자산. 답은 1번. 그리고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회계 처리는 우리가 재무회계 이론편 유형자산에서 연습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학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5번 문제 가볼게요. 회사가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질문이 뭐냐면 선입과 총평균법에 의해서 기말재고자산을 금액을 각각 계산해 보래. 그러면 금액은 다르지만 뭐는 같아요. 수량이 같겠죠. 자 보시면 기초가 10개가 있었고요. 매입을 40개를 했대요. 그러면 30개를 했대요. 40개 있었죠. 근데 그중에 20개를 팔았어요. 그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 20개였고요. 마지막에 10개를 더 샀으니까 토탈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30개예요. 30개인데 선입에 의해서 가면, 선입은 먼저 입고한 걸 먼저 매각하는 방식이니까 이 30개는 나중에 매입한 거부터 30개 중에 몇 개씩 단가를 사용하겠죠. 마지막에 매입한 단가가 10개고 11만 원짜리니까 단가가, 그러면 30개 중에 10개는 11만 원짜리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매입한 게 얘죠. 그럼 이 중에 20개가 30개 안에 있겠지. 12만 원이. 그러면 아이고. 이거는 110만 원이 될 거고, 20개 12만 원 하시면은 100, 240만 원. 그러면 350이네요. 그럼 요거는 이제 X네요. 그죠? 요거 아니면 요거고요. 지금 1, 2, 3, 4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3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총평균법인데, 총평균법은 모든 매입을 더해서 수량으로 나누는 방식이죠. 그러면은 모든 입고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기초가 10개고요. 매입이 30개고요. 마지막에 매입한 게 또 10개예요. 그리고 얘는 10만 원이었고 12만 원이었고 11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360, 110만 원. 다 더해서 100만 원에 360에 110 하시면은 570만 원이고요. 나누기 50개를 하게 되면 그 50개에 대응하는 개당 단가가 나오죠. 이 개당 단가가 1년 내내 평균법에 의한 수량에 대응하는 단가가 되는 거예요. 11만 4천 원이. 하시면은 342만 원 나오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3번.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으니까 얼른 속도 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자, 내려가서 이제 6번 문제. 이 회사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쭉 나와 있고 나타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자, 위에 보시면은 5천만 원의 상환 기간 2년짜리 그리고 이자율 12% 차입해서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했대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2년 동안 5천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빌렸대. 그러면 얘는 무슨 차입금이에요? 일단은 장기죠, 장기. 단기는 아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 주식을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사기 위해 돈을 썼대.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개하겠죠? 그 다음에 이자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 이자 비용도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12% 이자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주식을 샀다. 당해년도 10월 10일에 주가가 상승해서 일부를 처분했다. 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처분이익이 났을 것이고 기말에 당기분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계정 과목 이랬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환기간이 2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 잡았을 거고 기말에 우리가 기간이 경과된 것은 이자 비용 처리하면서 미지급 비용 잡았겠지. 5천만 원에 이번 연도 6월 1일부터 이번 연도 12월 말일까지 해서 결산 수정 분개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자 비용도 잡겠죠. 장기 차입금이지 단기 차입금은 아니었겠죠? 그럼 답은 3번. 자, 여기서 옛날에 이제 어떤 학생이 저한테 질문했던 게 기억이 나서 그 학생으로 이제 제가 빙의를 해서 이 문제를 조금 틀어보면 6월 1일에는 이게 이제 2년이잖아. 그치? 오늘부터 이제 2년이었겠죠.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번 연도 12월 31일이 되면 X 1년도 6월 1일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되면 X 1년도 6월 1일부터 X 2년도 뭐 5월 말 그리고 X 2년도 뭐 5월 말이 이제 1년째가 되는 날 그리고 이제 X 3년도가 5월 말 해서 이렇게 해서 1년, 2년 이렇게 갔다고 이제 전제를 해보는 거죠. 기간적으로 보면 이게 만약에 X 1년도 12월 말일이 되면 달라지냐? X 1년도 12월 말일이 되면 여전히 이 X 1년도 기말 기준으로 X 2년도 5월 말일이 지난 X 3년도 5월 말일이 2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되는 상환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점에서 봐도 여전히 장기인 거는 맞겠죠. 그렇죠? X 3년도까지는 가니까요. X 2년, X 3년 5월 말까지 이렇게 가니까.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 처음에는 장기 차입금이었는데 기간이 경과될수록 유동성 장기 부채 대체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단기 차입금을 잡을 일이 없는 거죠. 최초 시점에 차입하는 시점에 장기였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단기로 잡을 수 없었던 거래였다는 거고 7번 기말에 외상매출금 잔액은 5천이고요. 1%를 할 건데 기초의 대손 충당금은 30이 있었고 단기 중에 회수가 불가능해서 매출 채권 중에 15만 원을 대손 처리했대. 그러면 기말의 대손 충당금은 30에서 15만 원을 사용한 잔액이었겠죠? 그러면 기말의 기말의 대손 충당금 잔액은 15만 원이었겠네요. 자, 그러면 결산 시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는 5천만 원의 1% 하면 50이죠. 50만 원 중에 15만 원의 잔액을 차감해서 35만 원을 처리하니까 답은 2번밖에 없겠네요. 8번 자본잉여금 아닌 것은 자본잉여금 얘는 기타 포괄 잉여금 계정. 답은 4번. 여기까지는 재무회계 문제. 이제부턴 원가회계.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얼마입니까? 우리 단기제품 제조원가 이렇게 T자 계정으로 제공품 T자 계정에 기초제공품 30만원 이 자리에다가 쟁여주고 그다음에 기말제공품 60만원 이쪽에 적어주고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여기에서 만들어지고요. 자, 왼쪽에 들어오는 거는 직접 재료비 100, 직접 노무비 50, 제조간접비 70. 기초제품은 그냥 준 거야. 헷갈리라고. 결국에는 100, 200, 250이죠. 250에서 60을 차감한 게 단기제품 제조원가니까요. 답은 192번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한국전자는 제조간접원가를 배분할 때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질문을 볼게요. 예정 배부율이 얼마였니? 그러면 지금 어떤 배부 차이까지 주었고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 줬으니까 거꾸로 갑시다. 실제로 발생된 금액은 40이죠. 예정 배부한 금액과 차이가 나는 건데 예정 배부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10만 원이 과대였대. 그러면 예정이 얼마였다는 뜻이냐? 50이었다는 뜻이겠지. 자, 예정 배부는 어떻게 구해지냐? 내가 실제로 일한 시간에 예정 배부율을 곱해서 나오는 건데 실제로 실제 노무 시간이 2000시간이었다면 예정 배부율은 50만 원에서 2000시간을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50원. 시간당 250원씩 곱해서 예정 배부를 했다는 뜻이니까 직접 노무 시간 대비.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거 원가 외기 공부만 빡시게 해두면 어렵지 않거든요. 이번 부분은. 예정 배부 나오면 가장 기뻐. 그냥 이 툴에다가 집어넣어서 문제가 풀려버리거든.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 그 다음에 11번에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직접 노무 필요하죠. 직접 재료도 필요하죠. 우리 직접 재료 사용에 왜 이게 필요하냐면 답은 기말 제품 재고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없죠. 얘는 어디냐? 손익계산서에 있으니까. 답은 3번이고요. 자, 답은 찾았으니까 저랑 요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이 시험 볼 때도 요 99에 이제 회사 선택하고 들어가셔서 제조원가 명세서를 우리 프로그램에서 한번 열어보시면 이렇게 열어봐요.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단기 직접 재료 구입액, 직접 재료 구입액, 직접 재료 사용액, 직접 재료 사용액이 원재료 B라는 원가잖아? 그러면 원재료 B에다가 딱 클릭을 하는 순간에 원재료 매입액 있죠. 이게 구입액이죠. 그리고 이 중에 사용한 게 원재료 B라는 직접 재료비와 동일한 금액 1,900인 거잖아. 그러니까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재료가 구입된 것도 보이고 실제 사용된 게 보이고 다 보이죠. 다 보이죠? 그런데 기말 제품은 안 보여요. 왜 기말 제품이 안 보이냐? 기말 제품은 매출원가를 구할 때 차감되는 기능이거든.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열어야 보이는 거야. 자, 손익을 열어볼까요? 어디를 열어야 보이냐면 매출원가를 열면 기말 제품을 여기서 기재하거든. 기말 제품은 손익계산서는 들어갈 수 있지만 제조원가 명세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장부를 보고도 문제가 풀릴 수는 있는데 이거 보다가 시간 다 가니까 손으로는 풀어야겠죠? 자, 12번에 의사결정과 관련되는 원가의 분류 중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위에 보니까 과거의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이미 발생이 됐대요. 이미 발생됐대. 끝났어. 매물원가. 내 의사결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 대표적인 원가, 매물원가. 그 다음 부가세 면세가 아닌 것은 연탄, 무연탄, 도서, 신문, 우표, 인지, 복권 다 면세지만 비행기, 여객, 운송 용역은 과세. 13번은 1번. 우리가 여객, 운송 용역에 해당하는 면세가 되는 것들은 싼 거, 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그런 것만 면세예요. 택시부터는 과세죠. 그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부가세 과세표준 옳지 않은 것을 찾으세요.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면 안 돼. 그치? 안 돼. 과표에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됐다는 이유로 연체자가 붙었대. 연체자는 따로 가는 거지 공급가에 과세표준에 포함하면 안 돼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연체이자에도 10%만큼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이거든. 연체이자한테 연체이자에다가 누가 부가세를 부과해요. 얘는 그냥 이자를 주고받으면 끝나는 거니까. 금전 외의 대가를 받으면 시가로 가는 거고 외화를 대가로 받은 후에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환가하면 환가한 게 과표가 돼버려. 이게 상당히 어디에서 중요하냐면 세무이급 시험 볼 때 되게 중요해요. 이걸 가지고 금액을 계산해서 과세표준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회계 1급은 요 정도. 환가를 먼저 했으면 그냥 환가한 금액. 왜냐하면 원화 중심이라 그래. 현금 중심이라. 자, 15번. 사업자 등록 옳은 것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개시하고 나서 20일 안에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도 가능한데 불가능이라고 해서 이게 틀렸고 일반 과세자가 3월 25일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실제 개시를 4월 1일에 했다면 4월 1일부터 신고합니까? 아니요. 개시를 늦게 했고 등록을 먼저 했다는 얘기는 등록한 날부터 부가세를 신고하려고 하는 거죠. 4월 1일부터 하면 이상하지. 3월 25일도 모든 거래를 다 반영해서 신고하는 거니까. 네 번째, 사업자 등록을요. 사업장 관할세무서가 아닌 세무서에서도 다 받아줘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안 한다고 도망 댕기지 마. 다 해. 제주도에서도 받을 거야. 너가 사업장이 서울인데 제주도에 와가지고 사업자 등록한다고 하면 받아줄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이 중에 맞는 설명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객관식 문제를 모두 다 풀었고요. 다른 객관식보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린 것 같아요. 자, 이제 회사 덕양상사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전 과목과 적요 등록을 등록하는 문제. 이거 사실 어렵지가 않은 문제죠. 여기 들어가서 하면 되죠. 개정 과목과 적요 등록 메뉴 들어가시고 851번을 찍으면 알아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851번에다가 차량 리스로 개정 과목 걸어주시고요. 3번에 경비 체크해 주시고 현금 적요 1번에다가 업무용 승용차 리스를 걸어주면 3점 끝. 두 번째,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세요. 거래처 등록. 여러분 이거 등록하는 건 여러분이 하시고 등록할 때는 맨 마지막 칸에 커서를 갖다 놓고 비어있는 칸에다가 얘 코드 넣고요. 회사 이름 넣고요. 여기 유형은 알려준 대로 동시 넣고 그리고 우측에 넘어왔을 때 이 주소 입력할 때 우편번호 입력하지 않고 그냥 주소만 입력하면 돼요. 우편번호 입력하다가 조회가 안 되면 거기서 시간 낭비할까 봐 그러는 거야. 근데 이런 질문 하더라고. 우편번호 입력을 하면 큰일 나나요? 아니요.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우편번호 입력을 생략해도 괜찮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 14 다시 해놓고 괄호 해가지고요. 백석동이라고 써있는 거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것은 넣자. 불안하면 넣는 거야. 넣는 것은 어려울 게 없죠. 안 넣어서 불안한 것보단. 자, 우리는 3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전년도 기말에 제공품 재고액이 잘못 입력됐고요. 당사는 올바른 전년도 기말 제공품이 사실은 250인 걸 알았대요. 여러분 이게 전년도 기말 제공품은 이번 연도 기초 제공품이겠지. 기초 제공품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넘어왔겠죠. 한번 열어볼게요. 자, 기말 제공품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면 지금 현재 150으로 넘어왔는데 이게 원래는 얼마란 뜻이냐면 250이래. 그럼 얘부터 수정해야지. 왜 얘부터 수정하냐? 잠깐 보세요. 얘가 제공품은 원가 명세서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기말 제공품 25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기 보이시죠? 여기. 사실은 얘가 요거거든. 요거. 근데 250만 원으로 이 자리에다가 아무리 수정하려고 해도 수정이 안 돼. 얘는 BS 재고자산에서 끌고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는 BS에서 기말 제공품을 수정해야만 반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먼저 열어서 해당 제공품을 250으로 수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150만 원으로 알고 결산을 돌렸었기 때문에 대차가 오히려 맞아 있어. 근데 250을 집어넣는 순간 전년도에 마감했던 재무제표가 차대가 뜨죠. 여러분 여기서 차대가 뜨는 건 지금 수정하려고 하면 안 돼. 잠깐 내비두고 마지막에 또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기말 제공품 입력했으니까 원가 명세서에 끌고 오도록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반영됐대요. 봐. 여기 지금 기말 제공품 250 반영된 거 보이세요? 그리고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250이 차감된 금액으로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조금은 더 싸가졌겠죠. 해당하는 금액이. 그럼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이걸로 끝나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죠? 그쵸? 손익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원가의 흐름이잖아. 이게 엄청 중요한 거지. 매출원가로 클릭한다. 8,232만 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얘가 아니었어. 얘였던 거야. 대신 얘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눈으로 확인할 건 단기순 이익이 이 8,232만 원으로 그 전에 수정 전 단기순이익은 1억 2,188만 원인데 바꿔볼게요. 81320000 이렇게 보고 바뀌는 거야. 얘를 보면서 바꾸는 거예요. 짠하고 바꾸잖아?
자, 마지막 엔터 치기 전에 얘가 1, 2 하나죠. 근데 1, 2, 2로 바뀌었죠. 1, 2, 2. 자, 그럼 세 번째. 당기순이익은 어디를 끌고 가냐? 잉여금 처분계산서. 자,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1, 2 하나로 마감했었거든. 불러올까? 불러오기 버튼. 네. 하는 순간 1, 2, 2, 8, 8, 0이 되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합계가 1, 9, 0, 7, 7, 0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제 1, 9, 0, 7, 7, 0을 재무상태표에 반영해 줘야 되는데 이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이 189로 돼 있죠. 190, 770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띄워야 되겠다. 190, 770. 아니, 왜 이래? 요렇게. 지금 여러분 대차가 뜨는 거 보이시죠? 100만 원. 그러면 얘가 190, 770을 이 자리에 입력을 하는 순간 엔터를 치면 빨간색 이 대차 차익이 사라진다는 거지. 그리고 나는 다 맞게 한 거야. 단계별로 따라가는 거죠. 가장 첫 번째 열어야 되는 건 원래는 원가인데 이 원가에서 수정할 수 없는 게 두 개였죠.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걔는 BS에 입력을 해서 해당되는 명세서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얘하고 요거 세 개. 요거 세 개. 그래서 가장 처음에 재무상태표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가로 들어가서 금액이 잘 넘어가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손익 열고 잉여금 열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재무상태표에 들어간다. 2월 이익잉여금에 금액이 반영된 상태에서 대차가 일치하면 나는 점수 4점을 먹었죠. 4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4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여러분이 공부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예제니까 꼭 풀 수 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게 좀 어긋났다. 이거 이제 문제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실무편 영상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고 다시 또 문제풀이에 따라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문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반전표 입력만 주구장창 하는 거죠. 6문제 하는 거고요. 일반전표를 열어봅시다. 아이고, 안 열렸어요. 7월 2일자, 7월 22일자 거래처 영동상사에서 어음받은 135만 원이 만기가 돼서 당좌수표 받았대요. 그러면 당좌수표 받은 거는 뭐 내가 발행한 건 아니면 현금이죠. 135만 원 받아두었던 바드럼이고 거래처는 영동상사이고요. 금액은 135만 원. 뭐 어렵지 않은 문제. 두 번째 문제. 한창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사실 이 유튜브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가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워낙 이제 영상으로 공부하는 게 이제 아예 그냥 아예 자리가 잡힌 것 같아.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렇게 영상으로 공부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학원 가는 게 싫어. 왔다 갔다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 그리고 또 나랑 안 맞는 선생님 만나면 그거 들어야 되잖아. 안 맞는데. 돈 냈으니까 환불도 안 되고 막. 근데 여러분 유튜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영어 같은 거 막 이제 공부하고 싶으면 영어 영상을 찾아보니 얼마나 영상들이 퀄리티가 높은지. 사실 세무회계 이쪽 강의도 뭐 저도 잘하지만 잘하는 강사들이 수두룩 빽빽이잖아요. 여러분이 선택만 하면 공짜로 이 유튜브로 영상으로 이제 여러분이 학습을 하게 된 세상이 열렸어. 진짜 저는 정말 좋은 세상인 것 같아. 특별히 뭐 돈을 들이지 않아도 내가 서치만 잘하면. 그래서 서치 잘하는 게 짱. 이게 실력인 것 같아. 그치? 좋은 영상을 찾고 좋은 앱을 찾아내고. 그쵸? 자, 8월 3일자 코로나 진단비용 300을 보통예금에서 결제했는데 60%는 공장 거고 나머지는 본사 거래요. 복리후생이래요. 그럼 대변해요. 보통예금 나간 거죠. 자, 보통예금을 300을 먼저 까고 차변에 공장 직원들은 500번대 복리를 걸 건데 그중에 절반이니까 6, 3, 18, 180만 원은 공장 직원, 나머지는 판관비 복리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 너무 쉽죠. 너무 쉬워 지금. 자, 3번 9월 28일자 국민은행으로부터 이자 수익 20만 원 중에 원천 징수가 15.4% 까이고 나머지만 들어왔다. 원천 징수는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왔다. 자, 이 공부 있죠? 해당되는 지금 이 내용. 자, 저 유튜브 영상 저 들어오시면은 여기서 박명희 세무회계 이모저모에서 제가 막 이제 만든 영상들이에요. 저의 창작물이에요. 저의 창작물. 근데 이 중에 여기 원천징수 세액의 계정 과목을 정리해보기. 예수금 vs 선납세금. 이자라는 건 비용도 있고 수익도 있잖아. 그치? 근데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원천징수 됐을 때 선납세금 잡는 거랑 예수금 잡는 거랑 맨날 헷갈려 하더라고. 이자 수익이 나에게 들어올 때는 은행이 나에게 세금을 띄고 줘. 그럼 나는 세금을 먼저 납부하는 대상이 되는 거야. 그땐 선납세금. 근데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이자를 주는 입장이면 상대방에게 은행이 나에게 이자를 까고 주듯이 나도 이자를 까고 줘요. 그때는 뭐야? 예수금. 이자를 주느냐, 이자를 받느냐에 따라서 둘 다 원천징수인데 내가 원천징수를 하고 주느냐, 반대로 내가 원천징수를 당하고 나머지만 받느냐에 따라서 과목이 달라지잖아. 이 영상으로 좀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보시고요. 자, 이자 수익을 받는데 대변에 나는 이자 수익이 원래 20이다. 근데 은행은 나한테 다 안 줘. 세금 까고 줘. 자산이야. 선납세금. 이유는 기말에 법인세로 갈 거야. 오늘 법인세라는 자산으로 처리하지 비용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납세금을 먼저 쓰려고 그랬더니 귀찮다. 나 왜 귀찮냐면 통장에 들어온 돈이 16만 9,20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15.4%의 금액을 내가 계산기로 계산해야 되니까 입력하는 방식을 바꿀게요. 보통 예금을 먼저 입력할게. 169,200원이래. 그러면 나머지가 선납세금이겠지. 계산기 없이 입력하는 것. 계산기 없이 하려고 짬밥을 굴렸습니다. 자, 네 번째 10월 5일자. 원재료를 수입하는데 관세, 통관수수료, 현금으로 냈대요. 대변의 현금 330, 차변에 원재료 살 때 부담하는 모든 부대 비용은 원재료라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답은 원재료 하시면 끝. 5번 문제 11월 12일자. 아, 나 지금 약간 여기까지 분개할 때 보면 합격률이 막 20%대로 나올 정도로 되게 어려운 문제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딱 보니까 5번 문제에서 약간 좀 중요하게 어렵다고 느꼈었을 수도 있겠다. 지금 딱 보니까 우선 상계를 해야 되는 문제네요. 자, 주식, 보통주 만주, 주당 2만 원의 신주 발행. 그러나 액면가액은 만 원. 여기까지.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 분개를 할게요. 자본금은 액면으로 인식하죠. 그리고요. 발행하고 통장에 들어온 돈은 2억이죠. 2배예요. 2배. 그럼 여러분 이 거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거든요. 1억. 근데 신주 발행 비용은 없고 관련 계정을 조회란 얘기는 오늘 내가 주발초를 잡기 전에 혹시 주식을 발행할 때 할인 발행한 반대 계정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뜻이거든. 확인해야 되겠다.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가장 편리한 방식은 그냥 시산표를 열어요. 시산표를 오늘 회계 처리하는 날짜로 조회해 볼게요. 11월 12일자. 그리고요. 컨트롤 F 하시고요. 아, 있었네. 여러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천만 원이 있어. 그래서 어려웠던 거야. 그러면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데 주발주를 다 잡아? 아니, 어떻게 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2천만 원 먼저 죽여. 죽였어? 그리고도 주발초야? 그래? 그러면 나머지만 주발초. 답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문제. 그러니까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조회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아리까리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무조건 틀리는 거지. 왜냐하면 조회가 안 되니까. 입력할게요.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일단 2억 잡으시고 대변에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이거든. 그리고 여기서 주발초를 먼저 쓰냐 할인을 먼저 쓰냐 아무 상관없어요. 두 개가 대변으로만 가면 돼.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기 때문에 반제한 거잖아.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하고 이거는 무슨 차이냐 이렇게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계정 과목은 얘예요.
얘는요, 359번에 걸려있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란 뜻이야. 우리가 이익잉여금 처분할 때 배당하기 전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있으면 3년간 균등상각해서 얘를 제거하는 거 있었죠. 그때 사용하는 용어지 개정 과목이 아닙니다. 개정 과목은 딱 8글자 얘가 답이에요. 얘를 잘못 걸면 25%로 합격률 떨어질 수 있지. 별거 아니지만 이거 실수할 수 있거든. 두 개가 같은 개정 과목이라고 오해. 이름이 같은 개정 과목은 없고 이름이 같으면 당연히 어떤 이유에서 개정 과목이 두 개씩 있는 거예요. 얘는 개정 과목 아닙니다. 얘가 답입니다. 할인 발행 차금으로 먼저 죽이는 거죠, 사실은. 2천을 죽였는데도 그래도 주발초가 남는다면 그래, 넌 인정할게. 주식 발행 초과금은 8천만 원만 처리한다. 이게 자본 개정의 우선상계 예제입니다. 자,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5번까지 했고요. 6번 문제 보시면 11월 16일자 외상매입금 잔액 150만 원 갚으려고 세화가 나한테 어음 준 거 던졌대. 그럼 차변에 외상매입금은 한국 거 갚은 거다. 한국 거. 근데 대변에 내가 어음을 발행해서 준 게 아니라 세화가 나에게 주었던 어음을 던진 거지. 그치? 그러니까 대변에 받을 어음을 양도한 거죠. 배서 양도.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 거래처. 외상매입금은 한국, 받을 어음은 세화. 거래처가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 전표가 끝나서 매입 매출로 넘어가요. 7월 15일자부터 보겠습니다. 확실히 이 일반 전표가 이제 자본 계정이 나오면 합격률에 영향을 많이 받나 봐요. 자, 7월 15일자 매출거래처 영업부 대리가 결혼식을 한대. 왜? 죄송해요. 결혼해야죠. 지금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난리 났잖아, 우리나라. 진짜 결혼을 안 해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나눔 솔로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겠어요? 결혼 안 하니까. 근데 저도 나눔 솔로를 무지무지하게 재밌게 보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인 거야. 뭐 대리만족이지 뭐. 자, 하여튼 결혼을 했대. 축하. 매출거래처가 누군가가 결혼을 한대. 축하해. 그래서 화환을 구입했대. 다 필요 없고 전자계산서를 받았다가 끝이야. 여러분, 계산서를 받았다는 것은 부가세가 없다는 뜻이죠. 부가세가 없는 면세 거래인데 부가세를 신고해야만 하는 징빙을 받은 거죠. 매입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가장 헷갈리고 틀리는 경우 10명 중에 4명이 반드시 틀리는 경우 뭐냐면 매출 초액에 준 거는 접대한 거니까 불공이잖아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얘는요 불공이라는 말을 하면 안 돼. 세금 계산서가 아니잖아. 세금 계산서에 부가세가 있어. 근데 거래처에게 접대하는 거야. 그러면 불공이지. 이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애초부터 부가세가 없는 면세 거래예요. 근데 무슨 불공이야. 계정 과목이 접대비인 것 뿐이지. 그래서 모든 매입 매출 전표에서 핵심이 뭐냐. 징빙을 먼저 본다. 징빙이 계산서면 하면 안 돼. 더 이상 어떤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냥 면세로 끝난 거야. 부가세는 없어. 끝. 부가세인데 부가세가 없는데 무슨 불공이겠어요. 53번 면세로 끝난 거야. 그리고 거래처에게 화환을 준 거니까 계정 과목이 접대비가 될 뿐 그거밖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없어요.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갖다 넣으면 돼. 지금 공급가액이 22만 원이니까 20만 원은 공급가액이고 2만 원이 부가세인가 이렇게 이제 과한 생각을 해가지고 틀리는 거야. 그냥 22만 원짜리야. 꽃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꽃 살 일이 없긴 한데 그래서 뭐 핑계 대는 거지. 꽃 안 산다. 비싸서. 자, 전자니까 전자 찍고 분계는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혼합이야. 다음 달에 준대. 그 미지급이잖아. 그치? 자, 그럼 아래쪽에 이거 원재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접대비인데 계정 과목을 바꿔놔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그래서 판관비, 기업 업무 추진비 요것만 바뀐 거죠.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이죠. 결제하지 않았으니까 미지급 계정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 여기서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많이 틀렸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금액을 보는 순간 저도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44만 원이라는 금액을 보잖아. 그럼 나 혼자 막 쪼갠다. 아, 공급가액은 40, 부가세가 4만 원. 얘를 보자마자 쪼개고 있어.
과하게 또 문제를 푸는 거지.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공급가액인 거죠. 부가세는 없는 면세 거래에 불과. 아주 심플한 문제인데 너무나 많은 생각을 집어넣어버리면 말도 안 되는 유형으로 신고를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8월 1일자도 볼까요? 문제가 길어요. 문제가 길면 좀 복잡하다는 뜻이지. 대체적으로. 명지기계사에 원재료를 운송하는 트럭이 있었는데 그것을 2천만 원에 부가세 별도로 팔고, 두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고, 여기까지 끊어.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찾은 건 팔았다는 거야. 팔았으면 무엇? 매출. 첫 번째,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두 번째, 부가세가 있다. 그러면 끝난 거야. 자, 11번 과세 말고 다른 유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뭘 고민하냐? 야, 분계가 좀 지저분하겠지. 자, 분계 잘하자. 근데 유형은 여기서 끝났어. 물 팔아 먹었든 트럭을 팔았든 아니면 뭐 우리 회사의 제품을 팔아 먹었든 무언가를 팔았고 세금 계산서가 발행됐고 부가세가 붙었다면 유일하게 하나. 과세 매출. 여기다가 트럭 매각. 세금 계산서는 2천에 부가세가 별도래. 그러면 2천에 부가세가 200이었다는 뜻이죠. 상대는 명지기계사고요. 내가 발행한 건 전자세금 계산서고요. 그리고 분계는 당근 내가 순으로 다 수정해야 되니까 혼합.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이제 50%한 거거든. 이제부터 중요한 건 분계를 잘해야 돼. 여기서 많이 또 틀렸겠다. 자, 이제 분계 한번 이제 해볼게요. 자, 분계하기 전에 이것도 좀 해볼게요. 부가세가 없었다면 전제해 봅시다. 부가세가 없었다면 재무회계에서 유형자산에서 공부했던 그 분계거든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트럭은 개정 과목이 차량 운반구로 들어가 있을 거야. 원가랑 누계액을 죽여야죠. 원가 죽고 누계액 1650만 원 일단 반제합니다. 일단 얘가 첫 번째 단계. 자, 그럼 두 번째 뭐 하냐? 차변에 내가 받기로 한 돈이 얼마인지를 봤는데 한 달 후에 받는데요. 그러면 미수금 잡는 거고요. 자, 미수금이요. 사실은 3,500에서 1,650만 원을 차감하면 차감해 볼게요, 제가. 1,850이거든요. 근데 1,850이 아니라 2천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 차는 150만 원만큼 비싸게 파는 거잖아. 그러면 답은 정해진 거지. 유형자산 처분이익 150인 거야. 자, 이 분계는 무엇의 분계냐? 부가세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 문제는 부가세를 고려해요, 고려해요. 고려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분계한 거는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 똑같은데 뭐만 달라붙어요? 부가세만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부가세만 달라붙어. 근데 부가세는 개정 과목이 정해져 있어요. 부가세 예수금. 예죠?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에 그냥 200입니다. 왜 200이냐? 내가 매출하는 금액의 그냥 10%이기 때문에. 이 200만 원이 이 분계상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받는 돈의 10%이긴 하지. 그 다음 마지막. 그러면 이 200이 들어갔으니 차변에 200이 뜨죠. 근데 차변에 200만 원 뭐 잡아? 못 받은 돈에 포함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2,200이지 뭐. 2,200만 원을 포함해서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이 분계에서 특징은 부가세가 있든 없든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150이라는 건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는 원가와 누계액이 함께 제거돼야 장부상에서 완벽하게 처분되는 분계가 이루어지고요. 미수금에 들어간 돈은 부가세가 없는 상태에서는 2천이지만 부가세까지 받아서 나중에 현금화해야 되니까 미수금이라는 금액에 200만 원의 부가세가 포함될 뿐 부가세가 있든 없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인 150만 원은 불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하고 이제 만나서 강의할 때 부가세가 없는 상태로 분계해보고 부가세만 붙여서 분계를 마무리해요. 원래 이거거든요. 부가세가 있다고 해서 어떤 분계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부가세가 있고 아래쪽에 이 분계가 위에 입력한 2천과 200만 원이라는 금액과 딱딱 아다리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좀 불편한 거지. 자, 이제 분계를 좀 넣어볼게요. 자, 그럼 부가세 예수금은 무조건 200만 원이 대변에 걸려요. 얘는 수정 불가. 대신 대변의 제품 매출부터는 싹 바꿔야죠. 자, 저는 대변에다가 차량 운반구를 먼저 넣을게요.
차량 운반구는 금액부터 싹 바뀌어. 이제 내가 분기한 걸 보고 입력하는 거야. 차변에 누계액 넣을 거거든요. 누계액은 차량 운반구가 208이면 차량 운반구의 누계액은 209겠지. 까고 차변에 받을 돈은 2,050만 원이 아니라 2,200 받을 거야. 그래서 대차 차익은 150. 150은 이익이야. 그치?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150만 원 잡습니다. 여기서 많이 틀렸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위에 나와 있는 지문 중에서 요 지문을 볼게요. 처분 시점에 감가상각은 하지 않기로 한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1650인데 원래 누계액은요. 감가상각 비의 누적액이죠. 저는 지금 8월 1일에 처분해요. 그럼 이번 연도 1월부터 8월 1일까지 그러니까 7개월이겠지. 7개월 동안 이 자산을 사용한 감가한 누적액도 포함을 해야지. 처분할 때까지 사용한 기간이 있잖아. 그 기간의 감가도 반영해야지. 그러면 누계액은 1650만 원이 아니라 당기분에 사용한 기간의 감가도 원래 반영해야 되거든. 이게 원래 실무야. 근데 우리 시험에선 처분하는 시점까지 너 전년도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줄 건데 당기분 처분하는 날까지 사용한 기간 동안의 감가는 하지 마. 하지 않아. 귀찮아.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높은 급수에서 해봐. 이거 고려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주어진 금액으로만 회계 처리하라는 뜻이었던 거야. 지금 벌써 제가 이제 시간을 지금 딱 보니까요. 여기까지밖에 안 했는데도 시간이 꽤 갔죠. 그러니까 어려웠던 게 맞아. 고려할 게 많아. 생각보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갑니다. 10월 22일자. 김민국에게 55만 원 부가세 포함. 그럼 부가세가 10%? 현금 받았는데 현금 영수증 발급했대요.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 유형은 22번 현가 매출. 현금 영수증은 포함을 넣으면 쪼개져. 그치? 쪼개졌죠? 김민국이 있을까요? 김민국이 있네요. 걸어주시고요. 분계는 현금 걸어도 특별히 문제 없이 분계 끝나겠다. 이럴 때 우리 현금 한번 겁시다. 현금이 차변 자동으로 걸리니까 이거는 편하죠. 예금도 아니니까요. 네 번째 문제인가요? 너무 쪼개졌구나. 네 번째 문제 12월 본사 영업부 임직원 업무 수행을 위해서 승용차 2000cc 6인승 렌트했대. 월 이용료는 부가세를 포함해가지고 99, 보통예금으로 결제했대. 중요한 거. 뭐 어떤 증빙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받았대요. 부가세가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공제되면 51, 공제가 되지 않으면 54. 불공은요.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매입세액이 있는데 공제가 안 될 때가 불공인 거야. 근데 이 차가 딱 그 비영업용,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를 렌트했죠. 자, 비영업용과 관련된 승용차는 구입해도 안 돼. 빌려도 안 돼. 유지비도 안 돼. 다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대표적인 불공이지. 이것이 불공이다. 불공. 렌트했어요. 부가세가 포함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실수했어. 99만 원을 넣어버린 거야. 근데 불공은 세금 계산서를 입력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99만 원을 넣어버리면 그 금액의 10%가 또 붙어. 잘못 넣었죠. 90만 원이 들어가고 9만 원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잖아. 이럴 수 있지. 그럼 어떻게 해? 모른 척하고 수정하면 되지. 아무도 상관없어. 그냥 수정하시면 돼. 자,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자동차. 전자 받았으니까 전자체크. 불공 사유는 아래쪽. 원래는 비영업용이었고 이름 바뀌어서 개별 소비세 부과 바뀌었죠. 하긴 분계는 혼합. 여기서 또 틀렸을 것 같아. 차를 빌린 렌트비는 부가세를 포함한 모든 돈이 불공이기 때문에 몽땅 다 계정 과목 하나로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 만약에 이 차가 내가 차를 구입하는 거래였다면 차량 운반구를 걸면 되는 거예요. 합계로. 두 번째, 이 차에 대해서 기름을 넣는데 공제가 안 돼. 그러면 차량 유지비를 걸면 돼요. 코드 구분해서. 그런데 마지막, 차를 빌린 거야. 그것은 계정 과목이 따로 없어요. 빌린 건 다 임차료예요. 죽었다 깨도. 영업부와 관련된 거니까 판관비, 임차료. 90만 원과 9만 원 포함한 99만 원 전액.
대변에 보통예금 결제. 이거는 뭐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 이 4번 문제도 실수할 수 있었지. 그치? 금액을 잘못 넣어서 틀렸든, 불공을 안 넣어서 틀렸든, 아니면 계정 과목을 잘못 넣어서 틀렸든, 뭔가 어그적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꽤 많이 숨겨놨네요. 다른 기출문제 유형보다는 난이도가 있는 게 맞아요. 이 부분은. 왜냐면 그냥 쉽게 분계가 끝날 수 있는 것들보다는 좀 고민해야지 답이 나오고 이럴 수 있어. 자, 12월 9일자. 공장 건물 임대인인 동국개발로부터, 이 얘기는 나는 임차인이라는 뜻, 나는 임차료, 부가세를 포함해서 440, 공장 전기요금 77만 원 부가세 포함, 이것을 전자세금 계산서 한 장으로 받고 당좌수표 결제했고, 임차료는 매달 9일에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고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고, 이렇게 하래. 그러면 첫 번째, 세금 계산서를 받음. 두 번째, 둘 다 부가세가 있음. 세 번째, 공제가 안 될 이유가 없죠. 그러면 공제되는 51번 과세 매입이죠. 여기서 복수거래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무 상관없어. 그냥 쓰시면 돼. 아무거나. 임차료 등 하시고요. 부가세가 포함이니까 이 안에 400과 이 안에 70이 공급가액이죠. 470. 그리고 부가세가 47만 원 붙을 거고요. 동국 개발이고요. 전자 받았고요. 분계는 혼합이고요. 자, 여기서 원재료는 생뚱맞고 여기서 임차료하고 전기요금을 구분해서 분계를 해야 되겠다. 첫 번째, 건물을 빌려도 임차료, 차를 빌려도 임차료, 복사기를 빌려도 임차료. 지금 벌써 이번 회차는 임차료 계정 과목이 2개나 나온 거야. 방금 전 차 리스, 그리고 건물 임차. 공장 건물 빌린 거니까 500번대 임차료 하시고요. 40만 원은 부가가치세 대급금으로 분계됐고 이미 이 중에 400만 원만 임차료. 다시 공장 전기요금은 무슨 이름 우리 쓰죠? 전력비. 500번대 전력비. 금액은 70만 원만. 나머지 7만 원은 부가세 계정에. 다 포함해서 결제 방식은 당좌수표 발행했대요. 그럼 당좌수표 발행했으니까 다 뭐예요? 당좌예금. 아래 보니까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료는 매월 9일 운할 지급하려 약정이 돼 있대. 그러니까 오늘 다 준 거야. 517만 원을 당좌예금으로. 당좌수표 발행했으니까. 이것도 계정 과목을 잘못 넣었든 유형이 잘못 들어갔든 금액을 잘못 인식했든 이거 잘했는데 밑에서 금액을 잘 쪼개야 되는데 금액이 잘 쪼개지지 않으면 어쨌거나 어그러지겠지? 그럴 수 있어요. 별거 아닌 문제인데도. 그래서 영향을 받았겠다. 느낌이 드네요. 자, 6번에 12월 30.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수출용하기 위한 제품의 원재료를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받음 끝.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끝. 52번 영세. 원재료. 금액은 5천. 영세율. 거래처는 한울. 전자 체크. 분계 혼합. 왜냐? 지저분하니까. 자, 원재료까지는 그대로 쓰시고 대변에 결제 방식을 이제 읽을게요. 이제 읽어도 돼요. 50%는 동사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약속 어음을 양도했대. 그러면 대변에 뭐가 나간 거야? 받으러 어음이. 근데 그 받으러 어음을 누가 준 거래? 상대. 상대가 한울이래. 동사잖아. 그럼 이 회사가 나에게 준 어음을 이 회사에게 다시 던진 거지. 50%, 2,500을. 나머지는 내가 발행했대요. 원재료를 매입했는데 2,500만 원짜리는 한울이 나에게 준 어음을 던졌고 양도했고 나머지는 내가 어음을 발행했대. 둘 다 어음인데 받을 어음은 한울이 발행한 어음을 들고 있다가 다시 한울한테 양도를 던진 거고 나머지 2,500만 원은 내가 어음을 발행해서 결제했어. 원재료에 대한 주된 매입 채무로 들어가는 거죠. 와, 이 문제도요. 받을 어음과 지급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잘못 걸면 그리고 거래처에 대한 부분은 수정사항이 없는데 받을 어음도 거래처 수정해야 되는데 이 생각해가지고 또 틀릴 수도 있겠다. 맞아. 그러니까 합격률이 낮은 건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합격률이 낮았던 이유를 찾고 있어요. 찾았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수정하는 문제 볼게요. 7월 25일은 보세요. 쭉 보니까 부가세 아무 관계 없죠? 그러면 아마도 일반 전표.
7월 25일자 열어놓고 딱 가봅시다. 기업 업무 추진비, 다른 말로 접대비란 뜻이죠. 매출처 직원에게 조의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했는데 사실은 당사의 공장 생산부 직원의 결혼 축의금이었대. 그러면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접대비가 아니라 공장 직원에 의한 복리후생비라는 뜻이죠.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수정하시오 라는 뜻. 너무 쉬웠어요. 두 번째 11월 2일자 중앙전자 일반과세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매입대금 13만 2천 원 부가세를 포함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 받았는데 이것을 분실하여 지출 결의서로 일반 전표 처리했대. 가볼까? 원재료 13만 2천 원 전액을 원재료로 잡고 일반 전표로 놓네요. 근데 나중에 홈택스를 통해서 현금 영수증이 발급됐었던 것을 확인했대. 그럼 이 전표 어떻게 해야 될까? 일반 전표로에 입력한 것을 삭제하고 이 동일한 내용을 매입 매출 전표에서 매입세 공제가 될 수 있도록 입력해 줘야 되겠대. 그러면 두 개를 잡아서 날려버리고요. 삭제하고요. 매입 매출로 돌아가서 11월 2일자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 61번이라는 뜻이잖아. 합계를 넣으면 쪼개지지. 그러니까 12만 원이 원재료고 12,000원이 매입세액이었는데 이게 안 된 거야. 거래처는 중앙전자. 아래쪽에 현금 결제했어요. 그러면 현금 걸어서 분계 마무리하셔도 되고 혼합해서 현금 마무리해도 되고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은 맞죠. 12만 원만 원재료고 12,000원은 부가세였고 대변에 현금 걸렸으면 끝. 수정한 거죠. 자, 이제 문제 5번으로 넘어가서 결산하는 문제인데 1번 느낌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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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동. 다 수동이네. 12월 31일자 결산 1번. 단기 차입금에 미지급이자 15만 원 잡으래. 그게 뭐야?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미지급되면 미지급이라는 금이 아니라 미지급 비용이라는 기간 경과된 걸 인식하는 거니까 얘가 이자 비용이겠어요? 이자 수익이겠어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인데 이자 수익일 수가 없죠. 이자 비용 잡아줘.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계정으로 잡아. 근데 그것은 미지급 비용이야. 미지급 금 아니야. 기간 경과된 걸 잡는 거야. 아직 지급하지 않아도 돼. 기간은 내년이야. 그러나 이번 연도에 기간 경과된 걸 결산 시 장부에 반영하는 거야. 이렇게 인식하면 되는 문제. 결산 문제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결산 가봅시다. 한미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게 5천인데요. 그중에 3천은 내년에 갚을 거고 내년에 만기 연장 없이 갚을 거래. 그러면 차변에 기존의 장기 차입금으로 걸려있던 한미은행의 잔액 중에 3천 죽이고 걔를 무엇으로 처리하냐? 유동성 장기부채. 이때 거래처는 완벽하게 둘 다 거래처를 걸어주시고 유동성 장기부채 계정 과목 설정해 주시고 이게 꽤 많이 나와요. 시험에 유동대체하는 문제가. 자, 여러분 여기서 이자가 두 개가 나왔네.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비용이겠지? 그럼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뭐겠어요? 이자 수익이겠죠. 이자 수익을 왜 잡아? 내년에 이자를 받을 건데도 불구하고 잡는 이유는 이자 비용을 잡는 이유는 미지급된 비용을 기간 경과된 걸 발생시키려고. 그럼 이자 수익을 왜 잡아요? 미수된 수익을 기간 경과된 걸 잡으려고. 이자 비용 잡을 때는 미지급 비용이 잡히고 이자 수익 잡을 때는 미수 수익을 잡는 거지. 사실은 이 분계는 정형화돼 있다고 생각해도 틀리진 않아. 사실은 결산 시 누락된 걸 잡는 경우는 이렇게 잡으니까.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하고 대변의 수익을 미리 인식하는 거죠. 기간 경과된 분에 대한 건 단기에 인식하니까. 미수 수익에는 거래처가 필요 없으니 그냥 무시하고 가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뭐 금액을 아예 줬으니까 해당 분계만 잘 넣어주는 문제. 분계하는 문제. 그래서 결산 시 자동 결산은 돌릴 게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장부조회만 남았습니다. 결산이 끝났어요. 장부조회 1번. 유동자산, 유동부채 얼마가 차익입니까? 차익이 나는 것만 찾으시오. 여기서 1월 말 유동자산, 1월 말 유동부채 한꺼번에 보고 싶어. 어디 가서 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저는 재무상태표.
자, 보시면 유동자산 합계 보이세요? 7억 100만 원. 좀 내려가요. 유동부채 합계 금액은요. 2176 642 000 하면 답이 나오겠죠. 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금액이 여러분이 유동자산을 어디서도 확인이 가능하냐면 시산표도 가능하거든요. 1월 말로 조회해 보세요. 이렇게 유동자산도 보여요. 이렇게서 이렇게 올려놓고 얘를 아래로 내려면 확실히 확인이 되겠지? 자, 재무상태표의 유동자산은 701입니다. 근데 시산표상의 유동자산은 701 66만 원이야. 달라. 뭐가 진짜하게? 얘가 진짜야. 왜 시산표가 이거냐? 대변 잔액도 있거든. 이 대변 잔액이 무엇이냐? 대손 충당금이거든. 충당금을 차감한 게 유동자산인데 시산표는 어떻게 금액을 보여주냐면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금액이 합산되긴 하는데 충당금이 대변에 분괴됐으니까 대변에 분괴된 대로 대변 잔액으로 표시가 돼요. 차감이 돼야 되는데 얘가 차감돼서 보여주진 않아. 잔액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합계 잔액 시산표는 잔액을 보는 장부거든. 대손 충당금도 잔액이 있잖아. 대신 대변에 잔액이 있는 거지. 그런데 그게 나중에 재무상태표 외부에 보고될 때는 유동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차감돼서 표시가 돼야 돼. 근데 시산표는 차감돼서 표시되는 기능까지는 없어. 그럼 무엇을 열어야 되냐? 정확하게 재무상태표를 연다. 이렇게 나왔다. 시산표 열면 안 돼요. 시산표는 어떤 잔액을 볼 때 많이 여냐? 계정 과목의 잔액. 얘는 이렇게 통합으로 표시되는 잔액을 볼 때는 항상 외부에 보고되는 재무상태표를 여셔야 되고요. 답은 답안지 보시고 빼기만 하면 되니까. 자, 두 번째. 1기 확정은 4, 5, 6이죠. 과표와 납부세액을 둘 다 적으래. 과세표준, 납부세액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장부는 부가세 신고서밖에 없어요. 유일합니다. 다른 장부는 볼 수가 없고요. 4월, 6월 하시면 과세표준, 납부세액 어디냐? 자, 과세표준은 여기 있는 거야. 요거는 매출세액이고요. 과세표준은 얘고요. 납부세액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거. 납부세액. 7621000. 이게 납부세액. 입력할 땐 두 개 넣는 거예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이렇게 해서 얘가 과세표준, 얘가 납부세액. 두 개씩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세무가구라는 회사에 외상매입금 잔액을 5월 말까지 조회하래요. 거래처 잔액을 확인할 때는 거래처 원장이 유일하다. 기간이 중요하죠. 5월 말 기준 조회. 그러니까 처음부터 5월 말까지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세무가구 하면 잔액이 조회되죠. 잔액은 2,700 하고 조회가 됐어요. 와, 시간이 1시간이 넘었네요. 그러면 어려웠겠지.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얘기할 거리가 많다. 고민할 게 많다는 건 난이도가 나름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